전세 대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기서는 안 생긴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예? 일단 전세 대출을 안 받는 분위기입니다. 전세 대출은 받으면 안 돼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부담스럽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운데 집주인이 야, 난 매도 걸려줘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월세 얼마 줘 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딜레마인 게 이제 2+2니까 4년이잖아요. 네. 근데 전세 대출은 이제 변동금리면 이게 6개월 혹은 1년마다 아마 맞습니다. 리픽싱 재조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죠. 보이죠. 뚝뚝 올라갈 게. 지금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네. 올라가게 되면 나 진짜 이거 답 안 나오겠는데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다 꺼려야 합니다. 전세 대출 받기 싫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전세나 반월세를 해버리면 적어도 2년 고정이고 2년 고정이죠. 거기에서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계약갱 그리고 청권을 쓰면. 계산기 두들겨 보거든요. 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라도 그냥 월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네. 근데 월세도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이걸 엄벌한다. 와. 그래서 이제 특별 수사팀, 네네. 조사팀도 만들게 되고 지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네요. 요즘 뭐 핫 이슈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매매 가격은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예. 또 전세 가격도 안정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좀 오르는 곳들은 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예. 깡통 전세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전세 가율이 80% 이상,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 20% 차이 안 나면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세모녀 사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을 잡아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처벌도 중요하지만요. 네네. 추가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죠. 예. 이게 발생해서 물론 사후 조치 뭐 처벌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잡아들이고. 사실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 예방 대책 내용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단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요 명단 물론 우리 정 소장님이나 저같이 이름이 조금 알려진 분들은 명단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나쁜 임대인 명단이죠.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단이 공개돼도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물론 뭐 명단 공개도 중요하지만 예방 대책 저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제 전세 사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깡통 전세가 생길 때 본의 아니게 내 잘못은 아닌데 매매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예. 떨어지면서 그런 역전세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주인도 어떤 뭐 사업이라든가 이게 또 안 된 거야.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고의성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고의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본인이 너무 많은 주택을 투자하다 보니까 리스크에 취약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주택 수를 좀 이렇게 좀 임차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법안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 집주인이 도대체 몇 채를 가지고 있을까? 3주택일까 5주택일까 정도는 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어보면 또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입법적으로 왜냐하면 문제가 될수 있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저는 집이 그 근데, 정도는 저는 네.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왜 내가 임차인이면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맡기는데 네. 내가 맡긴 사람이 어느 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냥 1가구 2주택이나 아니면 2주택 정도의 일반적인 경우냐 아니면 한 20채 정도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취약하냐 정도는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은 안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입법적 묘도 있겠네요. 가령 30채라든가 그 수준을 정해서 10채, 5채. 예, 10채 이상은 공개해야 된다라든가. 그렇죠. 이 뭐 정도면 그런 좀 합리적일 수도 있겠네요. 5채 그렇죠? 정도도 괜찮고요. 5채? 5채 이상이면 공개. 왜냐하면 5채 이상이 되면요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리스크하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리스키하면은 사실은 좀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는 공개하는 게 좋겠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법은 안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에는 저는 집주인 직업도 좀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냐 그냥 부동산한테 살짝 물어봐요. 네. 그러면 직업이 대기업 다니거나 공무원 다니면은요 그렇게 좀 위험한 그는 좀 약간 근데 몸을 좀 사리거든요. 이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이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네. 먼저 뭐 집주인이 교수님이래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진위는 파악할 수가 진위 없는. 파악은 좀 어려운데 어렵죠. 살짝 물어보는 예.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예방이 중요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70%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무리 이 집이 마음에 들고요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도 전세 가율이 80% 이상 되면 저는 좀 하지 말라고요. 그냥 걸러라. 전세 집이 그 집밖에 없느냐.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다른 집 하라라고 하고요. 진짜 하고 싶다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월세로 가라. 예. 그래서 저는 예방이 최선이고요.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이거는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 대비 전세가의 갭이 한 30%는 둬야 되겠군요. 그렇죠. 최소 네. 우리 경매 넘어가더라도 네. 물론 뭐 약간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80%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최근에 또 이거는 네. 취약하죠. 집값이 최근에 또 약간 안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70% 80%가 90%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제가 70%라고 했지만 딱 맞추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낮을수록 좋겠죠. 네. 그래도 요거는 보죠. 어제 나왔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요건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예. 그 나왔었던 거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한다. 네네. 방금 얘기해 주죠. 네네. 네. 뭐 특별 네. 관리하고요. 임대인 명단 공개하고요. 아까 이게 방금 그렇죠? 얘기해 주신 명단 거고요. 공개하고 임차인을 위한 시세 DB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좋은데요? 우리나라가 네. 굉장히 이게 인터넷도 좋고요. 시스템 네, 구축이 네. 좋기 때문에 특히 이게 다세대라든지 빌라 쪽이 약간 좀 시세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파트는 워낙 잘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빌라 다세대 쪽이요. 연립 네.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70% 좋아.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다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일일이 부동산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좋습니다. 이런 거 국토부에다가 좋고요. 올려놓으면은 요즘 그렇죠. 정확하게. 네. 사실 실거래가도 저는 100%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아파트는 괜찮은데 네. 빌라 같은 경우에 진짜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실거래를 해요. 네. 높게. 그렇죠. 매매 그래서 뒤에 가격을 다시 주고받으면 되니까. 실제로 분양가가 3억인데 4억으로 실거래를 하나 만듭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실거래를 확인하면 4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4억에 30%면 실제로 분양가는 3억이었는데 뭐 3억 2천에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보증보험료 할인율 뭐 이런 것도 들어가서 고민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민은 많이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예방 대책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런 전세 사기범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용납 안 해야죠. 네. 용납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볼까요? 일단 뭐 KB 주간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번에는 또 마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들쑥날쑥한데요. 마산, 제천. 와 이게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남구가 네. 강남구가 왜 들어갔을까요? 금주 상승률 강남구가 그렇죠. 0.15%로 이례적으로 네. 맨날 이게 외곽 지역들 지방이 나왔었는데 강남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례적이긴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부산은 규제가 풀렸으니까 부산 요즘에요? 동구 좀 네. 들어갔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락 지역 한번 볼까요? 의왕이 들어갔습니다. 의왕, 대구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 안양, 수원, 광양, 세종, 인천 이런 약세 지역들이고 강남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자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근데 이 KB 시세를 보면 강남이 이렇게 뭐 상위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부 새 아파트들 압구정이나 고가 아파트들이 좀 선도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하락입니다. 하락이고요. 매매도 0.03
0.4% 하락이고요. 전세도 0.03 하락입니다. 그래서 매매 전세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0.01% 포인트씩 다 내려갔습니다. 강남도 내려갔고요. 강북도 내려갔고요. 인천, 수도권 다 내려갔는데 강남은 일부 지역, 일부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상승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도 약세인 건가요? 통계적으로 약세로 보여집니다. 요 약세인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 이게 뭐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계약하고 있는데 네. 한 4억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월세로 좀 많이 전환도 됐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8월 대란 이야기하는데 저도 좀 머쓱합니다. 8월 네. 대란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대란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2달이잖아요. 네. 2달 전에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9월 나아가서 10월까지는 네. 이제 된 안 거란 생기-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10월까지는 지금 전세 대란이 없고요. 전세 대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기서는 안 생긴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예? 일단 전세 대출을 안 받는 분위기입니다. 전세 대출은 받으면 안 돼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부담스럽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운데 집주인이 야, 난 몇 억 올려줘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월세 얼마 줘 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딜레마인 게 이제 2+2니까 4년이잖아요. 네. 근데 전세 대출은 이제 변동금리면 이게 6개월 혹은 1년마다 아마 맞습니다. 리픽싱 재조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죠. 보이죠. 뚝뚝 올라갈 게. 지금 금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네. 올라가게 되면 나 진짜 이거 답 안 나오겠는데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지금 전세는 다 꺼려합니다. 전세 대출 받기 싫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전세나 반월세를 해버리면 적어도 2년 고정이고 2년 고정이죠. 거기에서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계약갱 그리고 청권을 쓰면. 계산기 두들겨 보거든요. 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합니다. 대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라도 그냥 월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네. 근데 월세도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전세 대란은 막았는데 네. 월세 가격이 이거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월세가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뭐 전세 비중도 지금 56% 정도 되고요. 월세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 지수가 있는데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참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지난달 103.7%에서 이번 달 104로 역대 최고치가 나왔으니까 월세가 점점점 강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위 가격, 월세 중위 가격도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90만 원에서 93만 원, 서울은 100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월세도 올라간다.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은 월세가 유리하지만 네. 결국에는 또 월세를 밀어 올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라는 게요. 임대차 3법에 대한 평가가 참 이게 경론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전세 대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4년도 보장됐고 네네. 거주의 안정도 됐고요. 세입자에. 임대차 3법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속내를 또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전세 월세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월세로 이루어지면서 약간 좀 눈가리가 아웅처럼 된 거고요. 전체적인 임대 가격을 본다면 떨어진 거는 분명하게 아니다. 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전세가 덜 올라갔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삼모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월세 시대가 이런 이제 식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가속화되는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 제도가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래량 폭감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네. 저희가 해주셨고 네.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하나의 딜 거래를 성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집주인들은 요 정도 선 밑으로는 못 내린다. 그렇죠. 사려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죠. 현장에서 뭐 2억 더 내려주세요. 뭐 이런 그런 사례도 경우들도 제가 있고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네. 이거 이제 계속 가는 건가요?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네. 그래도 그 집주인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2억이라도 깎아달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네. 나왔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것도 안 나오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개미새끼 한 마리 찾을 수도 없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게요. 아직 그 서울은 괜찮아요. 예.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게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거래 절감은 똑같거든요. 2021년 4분기 이후에 거래 절벽인데
뭐 네이버 시세라든지 이렇게 보면 서울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상당히 있는데 수도권 지역들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연락 많이 받고 있는데 팔고 싶은데 네. 가격을 떨어뜨렸는데도 안 팔린다. 최저 가격으로도 떨어뜨렸고 나와 있는 매물보다도 더 떨어뜨렸는데도 안 팔린다. 그래서 부동산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도 방법이 없다. 사람이 없는데 깎아주면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어 던져야 되냐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는요. 제가 본 기사는 이제 분양가가 한 4억이었어요. 네. 4억이었는데 그게 한 3배가 오른 겁니다. 아, 이제 12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요. 11억, 10억 정도까지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분은 아 여기로 된 것 같은데 네. 사려는 분이 와서 아니 분양가가 4억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오른 것 아니냐 더 깎아주세요. 이제 이러면서 서로 마음이 이제 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또 분양 받으신 분들은 리스크를 진 거잖아요. 리스크를 진 거고 이제 주인 입장에서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전고점을 생각하고요. 야 12억에서 내가 2억 3억을 낮췄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예. 매수자는 무슨 소리야 4억에서 12억 갔다가 이제 2억 내려왔는데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뭐 9억 뭐 이렇게도 낮추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매수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수평선이잖아요. 수평선이죠. 언제는 만나겠죠. 언제는 만나겠죠. 언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금리가요. 그냥 불확실성 제거, 안개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모르고요. 네. 아마 저는 파월 FRB 의장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인플레가 잡힐지, 네. 네, 물가가 그래서 잡힐지. 야 금리 우리 이 정도 올렸어. 이제 인플레 잡았어. 당분간 안 올릴게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네. 매수인들도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아 나 이 정도면은 이제 사도 될 것 같아. 얼마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안개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말은 나 2억 깎아주면 살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2억 깎아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아, 또 그 순간에 가면요? 안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주인 보고 깎아달라 그러는데요. 깎아주잖아요. 안 삽니다. 더 깎아달라 그러고요. 한 번 더 깎아주면은 그냥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팔아야 됩니다. 어떤 네. 사정에 있어서. 네.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죠?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답답하죠. 특히 일시적 2주택. 예. 그럼 내년 5월까지는 팔아야 되는데 이제 벌써 여름 휴가 좀 있으면 여름 휴가 가야 되죠. 네. 추석 지나죠. 올해 그냥 훅 지나갈 것 같은데 네. 마음이 굉장히 초조한데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파냐 네. 이렇게 막 잘 물어보시는- 파는 법? 잘 네. 파는 법을 물어보는데요. 저라고 뭐 잘 파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네. 현상 파악을 좀 정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낚시를 할 때도 물고기가 있으면 내 미끼를 좀 좋은 걸 쓸 수는 있잖아요. 네. 좀 더 좋은 거, 좀 더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물고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 부동산한테 사람이 있느냐, 매수자가 있느냐를 첫 번째 물어봐야 되고요. 네. 매수자가 전혀 없다, 아무런 문의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매수자는 있는데 가격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얼마고 아, 1번 매수자가 있느냐를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네,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를 요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여러 개 나와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지금. 그 중에 최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럼 내가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느냐? 네. 나는 그 가격 이하 또는 맞춰서 팔 자신이 있느냐? 예. 너무 차이가 많다. 내 생각 나는 한 10억 정도 생각했는데 예. 9억짜리 매물이 2개 나와 있어요. 그럼 난 9억은 죽어도 싫어. 예. 그러면 못 파는 거죠. 9억짜리가 먼저 팔릴 거니까. 그러면 부동산한테 이제 대기를 걸어야죠. 나는 9억보다 낮게 팔겠다. 아, 내가 8억 9 최저가다. 난 그럼 8억 9천에 맞춰줄게라고 예. 하든지 예. 아니면 난 9억에는 못 팔겠고요. 음. 9억 3천 정도에 팔 생각이니까 이 매물 9억짜리 먼저 팔리면 내 거 먼저 해주세요라고 먼저 대기를 걸어두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네.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만약에 현장 부동산이 10군데 있으면은요. 네. 10군데 다 등록을 합니다. 네. 급한 마음. 그래야죠. 하나, 둘, 셋, 넷. 그게 근데 맞지 의외로 않나요?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아, 왜요? 부동산 입장에서는요. 자,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독점으로 있는 물건 부동산 또 매물이 많겠죠. 한 네. 10개 정도 20개 정도 매물이 쌓여 있으면 네. 다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이 한 명 나오면 과연 어느 물건을 밀까를 고민하잖아요. 가장 저렴한 매물을 밀까? 내가 수수료 많이 받는 물건을 밀까? 아니면 생각나는 매물을 밀까? 뭔가 전략을 세우는데
그럼 사장님 한 분 정해놓고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낫다. 근데 10군데 다 하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 내가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해도 아하. 다른 부동산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내 물건이 아니니까. 10군데가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건을 속된 말로 이제 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막 매수자들이 매물은 모자라고 매수자가 넘칠 때는 괜찮은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좀 잘하는 부동산 한 2군데 정도만 전략적으로 맡기고요. 네. 독점 너한테 주겠다. 신경 써달라. 계약이 되면 중개보수 플러스 알파 뭐 한 100만 원 더 줄 테다. 라고 해서 내 물건을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막 뿌린다고 해서 그 부동산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있잖아요. 뭐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네. 양도세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는 또 1년간 맞습니다. 한시적 유예를 했고요. 네네.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딱 약속을 지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 근데 네. 지금 거래 폭감에서는 뭐 안 팔리죠. 없었죠. 네네. 추가로 또 1년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역효과일까요? 아니면은 0이 쓰는 게 맞습니까?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은요 1년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원래는 그게 맞는데 네. 지금 분위기상 안 되고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년이 되면 또 1년 연장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안 팔리니까요. 또 평행선이겠네요. 또 평행선은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무게 중심이 이게 우리가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2019년도는 매도인들이 이겼거든요. 네. 한 9개월 정도 네. 침체를 가다가 매도인들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게 금리 인상이 다시 또 저금리가 될 가능성이 한 2, 3년 내에 다시 뭐 저금리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승은 멈추겠지만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이번은 매수인들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조금 더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핵심은 대출 금리 수준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빨리 중요하죠. 올려도 좋은데요. 저는 네. 제발 빨리 올리고 이 정도면 됐어. 네. 우리 이제 그만할래라는 시그널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우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급상승이나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면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만년 매수 대기자입니다. 근데 서울에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집주인들은 자신감 때문에 아직 구매를 서울은 안 내놓는다. 아직 서울까지는요. 실제로 보면 서울은 금매물 별로 안 나옵니다. 오히려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는 2021년 작년 10월 달에 신고가를 찍고요. 멈춰 있죠. 멈춰 있는데 네. 시세 같은 걸 확인하면 더 높아져 있어요. 서울은 더 높아져 있고요. 수도권이나 지방은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온도 차이가 있고요. 네. 서울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집주인들이 여전히 강하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평행선은 대출 금리의 수준.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국은 이제 7%가 되면 뭐 170만 명, 180만 명의 부실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많이 하나 대출 금리가 대출금리요. 현재. 1금융권 대출금리요. 예. 저는 한 6%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말에 기준금리가 아니 그 마지노선. 마지노선요. 예, 이제 그 평행선이 깨지는 마지노선이 저는 5% 이상 올라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4% 중반대 정도 되잖아요. 예.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신규 말고 다 받으신 분들 합쳐서 다 받으신 분들 예, 다 예, 합쳐서 예, 예. 아무튼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올해 말에 우리 기준금리가 뭐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네.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기준금리 3% 이상 올라가면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로 3%. 그러니까 신규 대출금리로 그럼 연말인데. 그렇죠. 연말에? 신규 대출 금리가 6% 이상 넘어가면은요 더 이상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대출 못 받습니다.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자도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는 김인만 소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기준금리 3%. 지금 우리가 2.25잖아요. 2.25가 이제 세 번 하고 정도 남았으니까. 3% 이상 되면 사실은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저는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일웅님, 부동산 시장 혼탁한 게 여러 정책도 있겠지만 매수자, 매도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얌체짓을 많이 해서 생계 차원에서 또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되는 것도 그렇죠.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재산이 걸리다 보니까 또 예. 이렇게 좀 민감한 문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일웅님. 예, 또 문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싶어서